파묘사 나무위키? 봉길이 황급히 보곡사로 올라가는 길 옆 비닐하우스 사이에 얼굴이 무언가에 긁힌 듯 심하게 훼손되고 복부에 막대기가 꽂혀있는 보살의 시신이 있다. 봉길은 차창을 노크해 차 안에서 자고 있던 화림을 깨우고 창고로 오라는 신호를 보낸 후 먼저 달려간다. 그런데 화림이 나가려는 찰나 뒷좌석에서 할매신이 화림아 라며 화림의 손을 잡는다. 화림은 뒷좌석을 돌아보며 한동안 무슨 의미일까 생각한다. 봉길 혼자서 먼저 잠긴 자물쇠를 열고 143 창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뒤이어 화림도 도착한다. 창고에 들어서자마자 봉길이 시발 누린내 하며 코를 틀어막고 화림과 봉길이 창고 안의 충격적 광경을 보고 말을 잇지 못한다. 관뚜껑은 다 터져 있고 관을 휘감고 있던 철조망도 전부 끊어져 있었던 것. 화림은 곧 창고의 천장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봉인 때문에 위를 뚫었어? 라며 관 속에 있는 무언가가 봉인을 뚫지 못해 천장을 부수고 나간 것을 간파한다. 그 얘기를 들은 봉길이 이거 지금 하며 당황하자 화림이 뭔데? 이 새끼야. 말을 해. 하고 다그치고 봉길은 여기 있던 것이 지금 밑에 축사에 있는 것 같다고 말하자 심각함을 느낀 화림은 봉길에게 빨리 사람들 깨우라고 시킨다. 홀로 창고에 남은 화림은 관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는데 진해 장식이 붙은 사무라이 투구 144였다. 곧이어 밖에서 공룡 발걸음 같은 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살짝 열린 문틈으로 보이는 것은 충격적이게도 P145를 줄줄 흘리며 다가오는 중세 일본 갑옷을 입은 거인의 형체였다. 그때 괴물이 창고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중세 일본어로 말을 걸기 시작한다. 146. 괴물. 핏장이 풀렸구나. 인간이 있느냐? 화림은 황급히 투구를 바닥에 내려놓고 절한다. 괴물. 내 투구를 찾으러 왔다. 인간이 있느냐? 화림 떨리는 목소리로. 아닙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당신의 부하입니다. 147 괴물. 그런가? 괴물이 이동한다. 괴물? 그렇다면 은호와 참회를 대령하였느냐? 148 화림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순간 당황해 아무 말도 못하고 이자 149 다른 곳으로 움직이는 듯 했던 괴물이 다시 돌아온다. 괴물. 너희 다이묘의 말이 들리지 않느냐? 150 괴물이 화림에게 들고 있던 사람 머리 150일 하나를 던진다. 괴물. 척장에 목을 베어왔다. 뜯긴 사람 머리를 보고 기겁한 화림이 비명과 울음을 가까스로 참아내며 말한다. 화림. 아닙니다. 아닙니다. 은어를 준비하겠습니다. 고요해지자 고개를 든 화림은 어느샌가 괴물의 모습이 문 앞에서 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러다 벼랑간 천장에서 나무가 밟히는 듯한 끄윽끄윽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화림이 소리가 들리는 천장 구멍을 바라본다. 괴물. 인간이다. 흐흐흐. 공포에 빠진 화림이 문 밖으로 도망치고 괴물의 발소리와 고함 소리가 뒤쫓는다. 때 마침 봉길이 나타나 빠르로 괴물 152의 가슴을 찔렀으나 마치 병마냥 미동도 없다. 153 봉길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화림을 보고 도망가라 말한다. 그러나 괴물이 양손으로 봉길의 머리를 움켜잡는다. 괴물이 오른 손가락으로 봉길의 눈 주위를 어루만지는데 봉길이 갑자기 홀린 듯 힘이 빠져버려 들고 있던 쇠막대를 놓치고 이어 괴물은 봉길의 위장 부근에 손을 찔러 받고 쑤신다. 154이어 괴물은 봉길을 놓고 주저앉아 있던 화림을 향해 다가선다. 화림이 뒤로 주춤주춤 물러나는데 그 순간 멀리서 새벽 닭 울음소리가 울린다. 그때 괴물이 화림의 주변에 있는 석탑들을 보고는 승탑이라고 말한다. 직후 두 번째 닭 울음소리가 들리고 괴물은 갑자기 합장을 하고서 일본식 연불을 외기 시작한다. 155 그러자 갑자기 몸에 불이 붙더니 이내 온 몸이 불에 휩싸이기 시작하는 괴물. 156 그때 상덕과 연근도 마당으로 들어서며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이윽고 괴물은 마치 폭발하듯 하나의 거대한 도깨비불로 변하더니 하늘로 솟구쳐 빙빙 돈다. 괴물의 정체는 바로 일본 토깨비 노니. 157호니의 괴성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토깨비불을 보는 세 사람들에게 각자 무서운 환영 158이 스치고 잠시 허공을 휘돌던 토깨비불은 하늘 저편으로 사라진다. 제일 먼저 정신을 차린 화림은 쓰러진 채로 각혈하는 봉길에게 달려가고 선생님 도와주세요. 하고 울부짖는다. 연근은 무슨 돈이 얼마? 누구한테 얼마 갚아야 하는데? 하며 주절주절하고 있다. 옆에서 그러고 있는 연근을 상덕이 물끄러미 보다가 화림이 자신을 향해 도와달라고 울부짖는 걸 보면서도 멍하니 있다. 인근 병원의 병실. 간호사가 연근과 상덕의 체열을 재는 동안 159 병실에 있는 TV에선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다. 뉴스에서는 강원도 고성에서는 야생곰의 습격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해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마을. 축사에서는 10수마리의 돼지가 복부가 찢긴 채로 발견됐고 동일한 공격을 받은 시신 2구를 추가로 찾아냈다고 한다. 피해자는 인근 사찰의 스님 160과 해당 축사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로 밝혀졌다고 하며 지자체와 군부대가 함께 야생곰 추적에 나섰다고 한다. 160일 수술실 앞에는 화림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잠시 후 상덕이 나타나 옆자리에 앉는다. 상덕은 화림을 볼 면목이 없는지
바닥만 쳐다보며 착잡한 심경을 말한다. 상덕 미안하다. 내가 괜히 그거 꺼내자고 해가지고. 봉길이도 그렇고 보살님도 그렇고. 화림 봉길이 야구하다가 심병 걸려서 그만두고 가족들한테 버림당해서 선생님을 찾아왔을 때 무당 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나랑 있으면 괜찮다고 겁날 게 없다고 그랬는데 내가 쫄아서 가만히 있었어요. 말하며 눈시울이 붉어지던 화림은 끝내 눈물을 흘린다. 162화림 발자국이 있었어요. 그림자도? 무속에는요. 정설이 있어요. 혼은 불완전하고 기는 육신이 없어서 그래서 결국 온전한 사람의 정신과 육체를 절대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홀령이 아니라 정령이에요. 상덕 정령? 화림 사람이나 동물의 혼이 사물에 붙어 같이 진화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절대 있어서는 안 돼.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정체가 뭔지, 어디서 왔는지, 왜 그 박씨 집안묘에 있었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화림은 어린 시절 스승을 따라 일본에서 무속일을 하며 만났던 밑자루 정령을 회상한다. 163. 그때 봉길의 응급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와 수술 결과를 얘기한다. 복부 내장 쪽에 손상이 많아요. 피도 많이 흘렸고. 근데 문제는 척추에 손상이 좀 있어서 빨리 큰 병원으로 보냅시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상덕의 눈에 맞은 편벽에 걸린 사진 액자가 들어온다. 사진 속 산맥의 모습을 후다가 이윽고 사진 아래쪽에 있는 제목 한반도의 척추 백두대간 164의 눈길이 다다른다. 순간 뇌리에 박지홍이 죽기 전에 했던 말이 스친다. 여우가 범의 허리를 끊었다고. 무언가 깨달음을 얻은 상덕은 다시 보국사로 향한다. 165 폴리스라인 166이 쳐져 있는 보국사에 들어간 상덕은 당시엔 도굴이 심해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묘를 소박하게 모셨다고 하던 지용의 말, 그 도굴꾼들 짐들이 아직도 창고에 남아있다고 하던 보살의 말을 떠올리고 창고 안에 도굴꾼들이 남기고 간 물건을 조사한다. 상자에 경첩이 망가져 있는 것을 발견한 상덕이 문짝을 열자 안에는 책들이 가득하고 그중 풍수 표식이 그려진 책을 펼친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한글로 적힌 글, 백두대간의 특정 지점에 빨간 점으로 표시한 한반도 고지도 8개와 5행의 그림, 그리고 오래된 단체 사진을 발견한다. 사진 뒷면에는 우리의 땅 나의 동지들 철혈단이라 적혀있다. 한편 서울의 큰 병원 167병원 로비에서 의사가 화림에게 봉길의 수술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급한 대로 장기 손상은 막은 상태고 추가적으로 검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의식이 돌아와야 하는데 이상하긴 하다고 한다. 봉길의 병실. 의식 없이 침대에 누워있는 봉길을 보고 있는 중년. 여성 광신 168김 소년과 교복에 책가방을 맨 10대 여학생 자일김지 앉아있다. 광심이 알게 뭔 일이고? 하고 탄식하고 뒤편에서 화림은 다행히 고비는 넘겼는데 척추가 좀 다쳤대요. 하고 말한다. 광심이 걸을 수 있다드나? 하고 물어보자 이겨내야 된대. 그래도 아직 건강하니까? 하고 답한다. 화림은 병실 한 구석에 있는 탁자에서 시루떡 포장을 벗기고 있다. 광심이 화림을 돌아보면서 네 요새 뭐하고 돌아다니는데? 도대체? 뭔데? 하고 잔뜩 인상을 쓰고 물어본다. 그때 자애가 언니 169, 아재한테서 누린내 나는데? 170라고 말하자 광심은 봉기를 돌아보고 그때 화림이 돼지고기 수육과 시루떡을 한 손씩 들고 와서 알아. 그래서 부른 거야. 우리 오랜만에 도깨비 놀이나 한번 하자라고 제안한다. 한숨 쉬는 광심, 컥 정스레 쳐다보는 자애. 화림은 박자에 뭐하냐? 문 잠가. 하고 명령한다. 8. 쇠말뚝. 화면에 날이 밝은 한 산맥이 보이고 가운데 소제목이 떠있다. 상덕이 홀로 곡괭이와 삽을 들고 산을 오르고 있다. 이 연장들은 전날 보곡사 창고에서 발견한 철혈단의 도구들이다. 도구에 철혈단 단원, 본인들의 이름을 새겨놓은 것을 발견하고 단원들의 이름들을 하나씩 읽으며 사진 속 철혈단 단원들이 도굴꾼들 치곤 너무 비장하다는 것 171과 사진 속의 단원들, 발밑에 쇠말뚝들이 가득 있던 것을 생각한다. 이후 상덕이 철혈단의 곡괭이로 땅을 찍는 장면이 비춰지는데 바로 첩장을 발견했던 곳이다. 상덕은 여기저기 곡괭이질을 하며 뭔가를 찾는다. 172봉길의 병실. 봉길의 가슴팍에는 테두리가 그을린 부적이, 병원 침대의 테이블 위에는 돼지고기 수육과 시루떡이 놓여있다. 무당 3인이 봉길의 침대를 중심으로 각 방위를 맡아 서서 173주문을 외고 있다. 곧이어 화림은 전라도 사투리, 광심은 경상도 사투리, 자애는 충청도 사투리로 수다를 떨기 시작한다. 화림 원매 아지매들 겁나게 오랜만이오잉. 모두 다 오셨지라? 광심 내 방금 왔다. 추수도 끝나고 날씨도 쌀쌀해지는데 어째? 다들 개안나? 자애 아이고 다들 이렇게 모였는데 어서 어디서 뭐 부침이라도 붙여갖고 와야 되겠네. 광심 걱정을 마라. 내 안 그래도? 수수떡하고 돼지고기 한 거 한가득 삶아왔다. 화림 어디서 만난 냄새가 솔찬히 풍겨본다 했는데 넉넉하게 갖고 왔지라잉. 자애 엄청 갖고 와 주서히 먹어도 남아 불겄네. 침대 식탁 위 돼지고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갑자기 의식 없던 봉길이 흡흡하고 코를 찡그리며 냄새를 맡는다. 화림 그람은 첫짝 넘어 사는 장 서방하고 제천댁도 한 불러야 되겠는디? 174.
광심 뭐하러 바쁜 사람 불러쌌노?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맛있게 먹어. 봉길 그래. 우리끼리 먹자고. 은어도 좀 잡아왔는가? 자애가 봉길을 쳐다보다가 지금 하는 표정으로 화림을 돌아보고 화림도 광심을 돌아본다. 광심도 봉길을 보다가 눈만 돌려 화림을 마주보고는 살며시 웃음기를 띠며 봉길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다. 광심 뭐고? 어디 윤서방? 175이 온 것 같은데? 화림. 어따 뭔 소리야? 윤서방 야그 못 들어불었어? 자애 글주 윤서방이 왔을 리가 없죠 광심. 다들 뭐라는 기고? 말랑 말 안 하나? 화림 말도 말랑게요. 거시기 어디서 겁나게 험한 걸 만났다 그라던데. 광심 뭘 얼마나 험한 걸 만났길래. 그라고 옴팡지게 알아 누웠단 말이고? 자애. 모르는겨? 밤중에 손님을 만났대 요근데 화. 입술을 꼭 닫으며 웃음을 참는다. 뭔 소리야? 지. 발. 쯧. 의회 태끄아 봉길이 웃기 시작한다. 광심 어이구 윤서방? 뭘 그래 봤는데 그래. 쩔어 누워있노? 봉길이 입을 꼭 다문 채 웃음을 억지로 참아보려 하지만 웃음이 계속 터지는지 으흐흐흠하고 웃는다. 자애워. 이 양반 멀쩡해 보였는데. 화림 누구여라? 거시기 만났다는 손님이? 언능 쪽가 말해보시오? 봉길 웃음을 잠시 멈추고죠. 님. 크흐흐. 광심자의 쪽으로 옮겨오며 주인님? 어떤 주인님? 봉길이 답은 않고 웃는지 우는지. 계속 웃고만 있자 광심이 더 가까이 다가가려 한다. 바로 화림이 손을 들어맞고 봉길의 귓가에 바짝 다가간다. 화림 빨리 말해 시벌놈아. 그러자 봉길의 눈이 서서히 뜨인다. 그러더니 화림을 쳐다본다. 176. 봉길. 나의 주인님. 만명을 베어 신이 된 분이다. 화림. 그 주인님. 지금 어디에 계시는데? 봉길이 씩 웃는다. 그때 상덕은 여전히 뭔가를 찾아 묘바닥을 한참 파헤치고 있다. 찾아지지 않자 주머니에서 윤도판 177을 꺼내보는 상덕. 윤도판을 유심히 지켜보더니 한 곳을 쳐다본다. 봉길로 38341712831189. X3 끌끌끌하고 웃는다. 광심 사쿠라다. 봉길. 그곳을 지키고 계신 장군님이세제. 상덕이 윤도판이 가리키는 곳을 곡괭이로 찍자 흙벽이 무너져 내리는데 뭔가를 보고 몹시 놀라 뒤로 엎어지다시피 뒷걸음질 친다. 뭐야? 지. 8. 일전에 봤던 오니가 그곳에 잠들어 있는 것이다. 178상덕이 엄청난 공포에 빠져 숨을 몰아 쉬다가 이내 도망친다. 다시 병실. 봉길이. 주인님. 저를 봐주십시오. 여기에 제가 있습니다. 당신의 몸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크게 외치고 가쁜 숨을 내쉬더니 냄새를 크게 몇 번 맡고는 광심의 임신한 배를 관계 어린 표정으로 보면서야 그 고기를 꺼내드릴 거야. 라고 말한다. 179이어 자애를 보면서는 자애야. 일로 와봐. 나 좀 살려줘 자애야. 라고 불쌍하게 말하더니 무서워하는 자애 표정이 재밌다는 듯 크아타타타타타고 돌변해 웃는다. 봉길자의 광심을 후어보며 이 씨발년들. 화림과 눈을 맞추면 이들 다 죽어. 화림은 봉길의 가슴에 있던 부적을 확 떼버리고 봉길은 다시 의식을 잃는다. 자애는 건네받은 부적을 유리컵에 태워버린다. 토깨비 놀이가 끝나고 광심은 나갈 채비를 하며 말한다. 화림아 이거 하지 마라. 일본 귀신이다. 알고 있어? 아무 관련 없어도 그냥 죽인다고. 근처만 가도 다 죽인다고. 네 일전에 일본서 못 봤나? 180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아무리 네 할매가 네 옆에 있다 해도 180일이거는 안 된다. 라고 경고하며 자애를 데려나가려 하자 화림이 그런 봉길이는? 하고 말한다. 광심은 잠깐 멈춰서 심란한 표정을 짓지만 전화할게. 가자. 라는 말을 남기고 자애와 나가버리고 화림이 나가는 사형제들을 보다가 걱정스런 눈빛으로 봉길을 돌아본다. 의열 장의사 사무실 문을 팍 차고 나온 상덕이 가로수에 토를 한다. 그 모습을 걱정스레 영근이 바라본다. 둘이 막걸리를 먹고 있었던 것. 영근 그 밑에서 그게 있다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갔단 얘긴데. 아 근데 형님은 또 거길 왜 간 거예요? 담배만 뻐끔뻐끔 피는 상덕 그 박지용이 그 양반이 죽기 전에 그러더라고. 여우가 범의 허리를 끊었다. 영근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상덕 우리 풍수에서는 조선 땅의 형상이 호랭이거든. 대륙을 움켜잡고 있는 범. 영근 근데? 상덕 그 비석 뒤에 새겨져 있던 그 숫자들. 위도하고 경도? 그거 어디겠어? 맞아. 거기야. 정확하게 범의 허리. 그 화림이가 말했던 그 여우 음양사. 그 여우 새끼가? 182거기에다가 콱? 183대빵만한 쇠침을 박았다는 거지. 봉길의 병실. 상덕이 영근에게 했던 설명을 병실 탁자 위에 지도를 깔아놓고 칼로 찍으며 열성적으로 설명하던 것이다. 설명을 마친 상덕이 화림을 쳐다본다. 주머니에 손을 꽂고 서서 가만히 듣던 화림. 화림 그럼 그 위에 미국 박씨 집안묘는 뭔데요? 상덕은 철혈단 사진을 내밀며 말한다.
상덕 저기 저 비장하게 생긴 사람들이 계속 그런 걸 찾아 뽑고 다니니까 그 당시 고관대장묘를 그 위에 그냥 덮어버린 거야. 아예 접근도 하지 못하게. 영근 그럼 왜 거기 귀신이 있는 건데? 엉? 상덕이 할 말이 없어지고 그때 화림은 봉길이 도깨비 놀이 때 일본어로 그곳을 지키는 장군이시지하고 말한 것과 숫자를 외쳤던 장면을 떠올린다. 화림 아마도 그게 쇠침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영근은 한숨을 푹 쉬고 상덕은 슬금슬금 화림에게 다가가 말을 건다. 상덕이 화림이 우리 비즈니스 관계지만 내가 돈 안 되는 부탁 좀 하나 하자. 영근이 상덕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끼어들며 말한다. 영근 에이 저 이거 쓸데없는 생각하고 계시면 말도 꺼내지 마요. 뭐 민족 정기니 뭐 새말뚝으로 뭐 나라를 반토막 낸다니 그런 걸 아직까지 믿어요? 그 절에 있는 쇠침들 그거 다 토지 측량용이잖아. 아시잖아요. 전에 학교에서도 99%가 가짜라고 하잖아. 상덕 그럼 1%는 184상덕 코 장로 영근 왜요? 상덕 이건 그냥 일반 묘하고 달라. 뭔가 치밀한 계산이 돼 있다고. 영근아 얼마 전에 그 무덤 때문에 사람 죽어나가는 거 봤잖아요. 또 줄초상 당하고 싶어요? 형님 쇠침이 박혀있든 뭐하든 간에 그냥 우리 잘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별 탈 없이 근데 이제 와서 왜 그러는 거예요? 상덕 그래 자네나 나나. 우리가 돈 있는 놈들한테 땅 팔아서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지. 근데 그것 때문에 그래. 고 장로 이건 땅이야 땅. 앞으로 태어날 손주놈이 밟고 살아가야 할 땅이라고. 그리고 자네나 나나 우리가 모두 다. 그리고 다음 어느 누군가. 185연근이 긴 한숨을 쉰다. 상덕 화리마. 정령이래매. 네 말대로 그게 쇠에 붙은 귀신이라면은 우리가 그 쇠침 뽑아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쇠침이 없어지면 봉길이도 괜찮아질 수 있잖아? 화림이 봉길을 돌아본다. 영근 아휴. 아유 뭐 장군인가? 뭔가? 이렇게 떡 하고 버티고 있다며요. 근데 그걸 어떻게 뽑아? 그 절에서 봤잖아요. 어우 나 진짜? 화림이 어린 시절 스승과 일본에서 정령을 퇴치하던 기억을 떠올린다. 186화림 짐승처럼 부르고 정령으로 말한다. 영근 진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화림 미안한데 그 귀신 없앨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 원한 없어도 근처에만 가도 다 죽이는 게 일본 귀신이에요. 근데 없앨 순 없는데 잠깐 나오긴 할 수 있어요. 시간은 끌어줄 수 있다고. 그때 갑자기 봉길의 몸을 뒤틀기 시작하고 의료기계에서 경고음이 빗발친다. 얼마 뒤 의료진이 와서 봉길의 왼쪽 옆구리 상처를 드레싱하는데 이를 지켜보던 화림은 뭔가 깨닫고 말한다. 잠깐만요. 모두가 화림을 돌아보는 가운데 화림 이 새끼 문신을 피해갔네. 영근 이게 무슨 문신인데? 화림 저거 죽경이에요. 화림은 오니가 공격한 상처 부위가 봉길이 온 몸에 한 문신을 절묘히 피해간 것을 본 것이다. 문신이 가득한 봉길의 복부가 클로즈업된 채로 카메라가 위로 올라간다. 동시에 백두대간 산맥이 오버랩되면서 화면이 전환된다. 지프차가 트렁크에 삭과 곡괭이, 생은어가 가득 담겨있는 투명 낚시. 물가방 2개를 실은 채 어디론가 가고 있다. 상덕, 영근, 화림이 가고 있는 길 앞에 도로 진입을 차단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과 군인들이 나타난다. 군청직 원최교식이 아저 죄송합니다.